진실탐사 엔터테이너 있는 대로 다 까! 최경영의 이슈 오도독. 네, 안녕하십니까. 최경영의 이슈 오도독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KBS 최경영 기자고요. 예, 오늘 요새 뭐 즐거운 일도 없는데 이슈 오도독 오늘은 좀 즐겁게 떠들면서 유쾌하고 경쾌한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안은 좀 무거운데 너무 지겨워. 이제 너무 지겨워서 이 분위기라도 좀 즐겁게 가져보려고. 임경빈 시사평론가 나와주셨고요. 저쪽에.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천하람 국민의힘 혁신위원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나는 이제 국정감사가 저는 이렇게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전 국민이 저뿐만이 아니고 다 이렇게 예측을 했을 거예요. 네. 물론 이제 바이든 날리면 저거 분명히 틀 것이다. 뭐 이런 예상을 했었고 실제로 국감장에서 나왔었죠. 나왔죠. 나왔습니다. 막 바이든 막 이렇게 나오는데. 바이든 이렇게 나왔어요. 바이든 이렇게 나왔죠. 저 관련해서 이미 우리가 준비된 게 있어요. 그거부터 듣고 갈까? 아니면 가다가 들을까? 지금 듣고 가죠. 우리 국감장이니까. 국감장 이걸로 시작해서 국감장으로 들어갑시다. 음성이 방영되는 거에 대해서는 여야 간사 간에 합의가 되면은 제가 상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아니 본회의에서 음성 영성 하는 거 같이 틀어줍니다. 아니 그렇지 않. 본회의에 준해서 하면 상임위원장도 상임위원회에서도 틀어주는 거 당연하죠. 그런 걸 하는 건 과잉 규제죠. 위원장님 그건 하실 권한이 없다고. 아니, 본회의에서는 음성 영상은 틀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민 의원님. 제가 올해로 국정감사 19번째예요. 저도 제가 위원장 해봤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의원의 의정활동과 국감활동을 영상 트는 걸 갖다 여야 간사가 사전에 보고 판단하겠다? 사전 검열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 말도 안 될 소리죠 그거를. 그거 사과하셔야 돼요 그런 발언은. 그래서 저 바이든 영상이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틀긴 틀었습니다. 틀긴 아까 틀었어요? 이제 천하람 변호사도 이제 성대모사를 좀 해주셨지만 영상을 틀어가지고 그 소위 우참 챌린지라고 하죠. 이제 웃음을 참기 챌린지. 국회의원들이 표정 관리하느라 굉장히 좀 힘들어하는 장면이 연출이 됐었습니다. 이게 지금 아직도 바이든이 아니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까? 국민의힘 전체는? 그런 거 같아요. 아무리 들어도 난 바이든이던데. 근데 거야. 저는 일단 우리가 층위를 좀 나눠서 봐야 되는데 저는 바이든 날리면 논쟁은 그래 뭐 까짓 거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EXX도 아니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는 마당에 이 베이비도 아니다. 그렇죠. 이 베이비도 아니라고 하는 마당에 뭐 까짓 거 뭐 날리면 논쟁 정도는 할 수 있죠. 이 베이비를 사람들로 들린다고 하는 분하고는 겸상 안 합니다. 근데 그건 안 돼요. 저는 진짜로 그런 분들 보면서 오히려 존경심을 가지게 됐어요. 내가 그 국회의원 배지를 향한 그 열망이 너무 약하다. 그런 분들에 비해서. 저 정도 권력 의지는 있어야 정치하는구나. 근데 저게 내후년에 공천을 위해서 그러는 거잖아요. 그 공천 첫 장에 써야죠. 제가 이 베이비를 이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이라고 했다. 저는 이 정도 충성심이 있는 사람이다. 국회의원들이 무조건 붙여서 내야 됩니다. 그거. 국회의원들이 이제 연말에 발행하는 의정 활동 보고서에 집어넣어야 되는 거죠. 무조건 넣어요. 저는 무조건. 바이든으로 들립니다라고 이제 적어놔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게 그 사건을 계속 끌고 갈수록 불리하지 않나요? 나중에? 당연히 안 좋죠. 굉장히 불리할 것 같은데. 왜 이게 이렇게 이제 됐지? 그 정치 커뮤니케이션의 기본이 사실은 어떤 메시지를 내놓느냐보다 어떤 이슈가 소비되느냐가 더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 무슨 윤석열 차니 뭐 이 바이든 날리면이니 날리면 더 들어보시자고 하질 않나 윤석열 차를 뭐 해가지고 이슈를 완전 키워가지고 저는 만화진흥원에서 우리 문체부 상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에 되면은요 아마 응모자 규모가 올해보다 한 10배 늘어요. 훨씬 더 양질의 만평들이 막 엄청 들어올 거예요. 저 정도도 금상인데 뭐 이러면서 저는 우리 문체부가 우리 만화산업진흥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지금. 다 내년에 한번 수준 한번 보십시오. 훨씬 높아질 겁니다. 있는 줄 몰랐던 학생들이 이제 대거 참여하게 될 것이다. 이런 게 있는지도 몰랐는데 지금 공모전이. 아무튼 그래서 지금 저희가 불리한 이슈를 점점 키우는 아무튼 알 수 없는 커뮤니케이션 스킬을 발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천하람 위원장도 누구보다 잘 아시겠지만 정치적 이슈라는 게 선택과 집중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요즘 이제 표현하는 게 만화 얘기가 자주 나오고 있어서 SF 만화나 혹은 이제 뭐 판타지 만화 같은 거 보면
이제 소비할 수 있는 에너지 게이지가 정해져 있는 기술들이 있어요. 만화가 딱 만화 있죠. 예. 아니면 뭐 이제 HP라 그래가지고 그렇죠. 이런 게이지가 딱 정해져 있어서 일정 부분 이상을 소비해버리면은 사용을 못 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보면 결국에는 이제 국정 운영 동력이라든지 아니면 정치력이라든지 이것도 사용할 수 있는 한계치가 있는데 너무 초반에 이상한 이슈, 승부를 걸지 않아야 될 이슈에다가 너무 많이 소비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게 저게 사실 지금 제일 많이 나온 게 문재인 때도 그랬잖아 이거잖아. 그렇죠. 최악이죠, 그게. 예, 예. 문재인 때도 그랬잖아가 계속 그 대응 전략인데 그게 지금 그러니까- 넉 달이 넘도록 그러니까- 계속 이야기를 하니까 피곤한 거야. 아, 그럼요. 그러니까 저는 국감장 뒤에 이렇게 서 있다가 누가 문 이러면 뿅망치를 때려버리고 싶어요. 문재인 예전에 이제 KBS 네. 그 쟁반 노래방처럼 네, 그렇죠. 팡 떨어지는 금치거, 거죠. 네. 금치거처럼 아니면 그 문재인 꺼내면은 그 뒤로 의자를 의자가 뒤로 빡 쫙 날아가도록 뻗는 해가지고 아니, 왜냐하면은 저희가 물론 문재인 정부 탓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 있어서 굉장히 큰 문제가 있었으면 그걸 바로 잡는 게 정권 교체 순 기능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예. 쓸 때 써야지. 뭐 그렇죠. 말만 꺼내면 문재인 이러니까 아니 그럴 거면 우리가 정부를 왜 받았어요? 딱 그 지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예. 그러면 뭐 그 못하는 거는 더 잘하도록 하고 앞으로는 잘할 수 있는 거는 더 잘해야 되는데 경제 같은 경우는 그래요. 그래서 자꾸 저도 그 이야기는 하는데 경제가 다 윤석열 정부 탓이 아니잖아요. 그럼요. 이게 다 2월 되고 넘어오고 중첩되는 사건들이 있고 누적되는 게 이제 경제 현상이기 때문에 그걸 다 윤석열 탓이다 이거는 말이 안 되지. 그건 근데 그런 식으로 따지면 또 이제 문재인 탓이야 이러잖아요. 그러면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면 왜 문재인 정부 때는 왜 모든 경제 현상을 다 문재인 탓이야 또 그랬지? 그럼요. 네. 그때 당시에 야당이었던 그렇죠. 네. 국민의힘이 그냥 이게 이야기가 안 돼 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그리고 저는 정치 커뮤니케이션의 근본이 저희 당 입장에서도 잘못됐다고 보는 게 국민을 너무 무시해요. 뭔 무시한다. 말이냐면 우리가 이 말을 안 하면 국민들이 모를 거라고 생각해요. 그거 타죠. 무슨 꽁 이야기 나오잖아. 그러니까 네, 이제 꽁처럼 이렇게 머리 박고 있으면 뭐 나는 안 했어. 나는 안 보여. 뭐 이거 아니에요? 그것도 지금. 있고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 상황 안 좋은 거 국민들도 다 압니다. 윤석열 정부 이제 고작 5개월 됐는데 그렇지. 이게 다 윤석열 탓 아닌 거를 알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야 이거 문재인 탓이다라고 얘기하는 순간 국민들이 빡이 치시는 거예요. 아니 니들이 그러면 뭘 잘했냐 뭐 노력이라도 열심히 했냐 이렇게 되시는 건데 이제 국민들께서 스스로 생각하시고 판단하실 여백을 남겨놓으면은 맞아요. 자연스럽게 그렇게 생각을 하실 건데 그걸 막 꾸겨 넣으려고 하는 거야. 이거 문재인 탓이야 뭐 민주당이 잘못해서 그래 막 부동산 정책 막 이러니까 화가 더 치밀어 오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안타까운 게 천하람 위원장 말씀하신 거에 100분 공감하지만 그거보다 더 문제는 그런 이슈 파이팅을 할 때 해야 되는 포인트를 짚어서 정확한 데다가 파이팅을 걸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종부세를 개편하는 문제 같은 거에 이슈 파이팅 걸겠다. 이거는 찬성하든 반대하든 정책적으로 승부를 걸어볼 만한 포인트라고 그렇죠. 네. 평가를 할 수 있어요. 아니면 하다못해 문재인 정권 탓이냐 아니냐라든지 아니면 이번에 이제 뭐 논란이 됐던 건 같은 경우도 외교 참사냐 아니냐 같은 거는 오히려 좀 해볼 만한 싸움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이번에 뭐 미국 바이든이냐 대통령 만나서 난리냐나, 무슨 이거는 얘기를 했는데 그렇지. 이걸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고 바이든이냐 난리면이냐 여기다가 당의 총력을 쏟아부어가지고 여당이 막 국회의원들 총출동을 해가지고 나는 난리면으로 들린다. 심지어 옆에서는 다른 분은 난 발리면인데? 아니 이러고 있는 게 그래서 발리문이다 뭐 그런 얘기가 그러니까요. 그랬다가 이번에는 고등학생의 이제 풍자만평에 갑자기 당의 총력을 쏟아부어서 네. 국정감사의 주요 이슈를 띄운다.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이게 쓸 수 있는 정치력의 총량은 정해져 있는데 근데 이게 엉뚱한 데 쓴다. 먹힌다라고 생각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의 뜻이 이쪽이라고 생각해서 우양우 좌양자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전 반반 섞여 있는 것 반반 같아요. 섞여 있어요. 예, 네. 그러니까 대통령도 이거에 대해서 좀 세게 대응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면도 있는 것 같고 그게 대통령인지 뭐 대통령실인지 누가 뭐 직접 연락을 했든지 간에 뭐 상관없고 그렇죠. 예. 그리고 실제로 이런 게 이슈가 되니까 의원들 입장에서도 자기 장사하는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세게 이 쉐이킷이 사람입니다. 뭐 이런 얘기 하면은 일단 네. 이슈가 되잖아요. 그리고 저희 콘크리트 지지층에서는 저기가 진짜 충신이다. 이런 얘기 듣고 그러니까 자기 장사하는 거죠. 근데 네. 가장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사람들 중에 하나가 이제 대통령실 출입 기자들일 텐데 그리고 출입 기자들은 사실은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모든 대통령실이 좀 우호적인 사람들이 가긴 갔어요. 이왕이면 대통령이 잘 되기를 바라죠. 예. 기자분들. 예. 그래서
그거는 뭐 어떤 언론사를 떠나서 다 그래 왔었는데 지금 뭐 뭡니까 언론사를 다 떠나서 대통령실 출입 기자실의 분위기가 이런 게 좀 있나 봐요. 대통령실이 어떤 특정 강경 수석에 의해서 휘둘리고 있는 게 아니냐. 그리고 그게 대통령의 의중인 것으로 다 해석이 돼서 이렇게 그게 인지는 아닌지는 모르겠어. 네. 대통령의 뜻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식으로 해석돼서 집권 여당에게도 지난번에 이제 김대기 실장 나와가지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버렸기 때문에 국감장에서 날리면 바이든과 관련해서는 가짜 뉴스라고 해버렸잖아요. 오늘 또 MBC 세부조사 해버리더라고. 그 뭐 정기 세무조사라고 하는데 아무튼 또 오비락이든 뭐든 아무튼 또 논란이 나오죠. 예. 이게 지금 너무 막 가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되면 뭔가 해결을 하고 뭐 매듭을 지어주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계속 이렇게 가면 압수수색해서 뭐 고발하겠다고 해서 뭐 압수수색 대비하고 있던데 압수수색 하든 뭐 고발을 하든 뭐 해서 기소하고 그게 만약에 진짜로 재판에 가면 제가 보기에는 100% 지는데. 저는 100%, 저도 100% 진다고 생각합니다. 저요. 무조건 지죠. 대통령실이 100% 져요. 이건. 어떻게 이겨요, 이거를? 아니, 그리고 이게 MBC만 혼자 그렇게 했다. 뭐, 예를 들면 언론사가 한 200개 있는데 MBC 혼자만 유독 바이든이다 이렇게 했다 그렇죠. 그러면 모르겠는데. 아니, 수많은 언론사들이 했는데 이걸 뭘 MBC만 가지고 지금 이러고 있는. 그때마다 법원에서 1심 날 때마다 뉴스가 될 텐데. 그러니까요. 그러면 왜 이걸 끌고 가냐 이거지. 나는 이해를 못 하겠어. 난 진짜. 저는 우리 검찰의 독립성을 보여주기 위한 큰 그림이라고 생각합니다. 검찰에서 대통령 눈치 보지 말고 이런 거는 바로바로 불기소 딱 해줘야 돼요. MBC 죄 없다. 딱 이러면 검찰에서 해줘야 됩니다. 그럴까? 불기소가 문제가 아니라 그럴 거면 접수를 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접수를 안 받을 수는 없어요. 그런 게 없으니까. 법상 들어오면 받아야 되는 거고. 저는 우리 검찰에서 이번 기회에 한번 기계를 보여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검찰한테 플러스가 되지. 저는 플러스가 그렇죠. 되죠. 지금 사실 법원이 살아있다라는 거는 이준석 재판을 보면서 지금 우리가 못 확인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 여건이 달려들어서 사람 하나 담그려고 하는데 그렇죠. 네. 법원에서도 그래도 일단 담근다. 뭐 KBS에서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KBS 아니니까 유튜브니까 사람 하나를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게 지금 이제 저는 그래서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짓거리들은 검찰에서 딱 끊어줘야 된다 생각. 좋은 말씀인데 아까 이제 뭐 진행자께서 말씀해 주셨던 지금 이제 대통령실이 특정 강경 수석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은 저도 들었는데 저는 오히려 그거보다 더 걱정되는 게 차라리 수석급에 의해서 좌우되면은 좀 덜 창피한데 문제는 차장급. 예를 들면 국가안보실 김태효 1차장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사무총장급 감사원의 유병호 사무총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해당 기관에서 장관을 뛰어넘거나 혹은 뭐 실장을 뛰어넘거나 혹은 수석을 뛰어넘어서 더 영향을 미치는 양태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게 더 걱정이 돼요. 이게 딱 언제랑 비슷하냐면 MB정부 때 박영준 왕차관 시절 장관 뛰어넘고 부처 칸막이도 뛰어넘어서 모든 사안에 다 개입을 하면서 논란을 일으켜서 결국은 상당한 국정 운영 부담을 만들었던 그때처럼 지금 김태효 실장이 여기저기 다 이를테면 쑤시고 다니는 바람에 여러 좀 사단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이 국무조정실장이나 뭐 내지는 이제 국가안보실장을 넘어서 일종의 월권 행위처럼 보이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내부적으로 좀 컨트롤을 못하면 대통령 비서실장이든 혹은 국방부실장이든 그립을 쥐고 움직이지 못하면 이게 굉장히 좋지 않다. 저는 그래서 결국 핵심은 우리가 대통령은 뭐 5년 임기가 보장된 거고 실장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비서실장을. 핵심은. 저는 왜냐하면 비서실장이 저도 뭐 직접 아는 분은 아니지만 주변의 평을 들어보면 다들 하는 얘기가 사람 좋다. 사람은 좋다. 온건하고 합리적이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저희 당에 있는 선배들 얘기 들어봐도. 그게 지금 필요한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싫은 소리를 못 하지. 싸우는 사람, 그럼 싫은 소리를 못 해. 파이터를 넣어야 되고 아래를 잡는 것도 필요하고 대통령한테 싫은 소리 하는 것도 필요한데 지금 비서실장은 좀 그런 게 다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처음에 취임했을 때 그 국제 정세를 김태효 차장이랄지 이런 분들이 제대로 본 것 같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친미 저도 미국 유학 갔다 와서 미국 좋아하는데 극친미를 해야 해도 우리나라에 아무 상관이 없을 때가 있어요. 뭐 이명박 정부 때랄지 금융위기 때랄지 뭐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지금은 미국과 중국이 사이가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우리가 가랑이가 찢어지는 상황이야.
가랑이가 찢어지는 상황인데 저쪽에 완전히 붙어버렸잖아요. 미국 쪽에. 네. 근데 그게 너무나 처음부터 보인 거란 말이지. 그러면 인도나 지금 저 왔다 갔다 하면서 특히 베트남 같은 경우 지난해 뭐 성장률, 올해 성장률 뭐 해가지고 지금 앞으로 어마어마하게 먹을 것 같아요. 시장을. 중국에서 떨어지는 시장을. 근데 우리는 그것도 지금 못 먹고. 미국 애들이 반도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반도체까지 다 가져가 버린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뭐 어마어마하게 투자를 한다는 거니까 뉴욕에다가. 그럼 뭐야 우리는 다 주고. 우리는 공장 다 갖다 바쳤어. 뭐 다 갖다 바쳤는데 이 전기차 이거 보조금 차별받지? 그것도 이제 어떻게 해서 뭐 좀 기다려봐. 뭐 이런 상황이잖아. 그러면 중국은 계속 지금 뭐 어떻게 하는가 보자. 뭐 이러고 있고 북한은 야 너희들 계속 그렇게 하면 우리만 좋아. 우리는 중국하고 러시아만 도와주면 우리는 아무 상관없어. 뭐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예? 아니 물론 저는 시각이 좀 다르지만 저는 우리가 미국 쪽에 완전히 딱 하려고 하면 오히려 그걸 효과적으로 더 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오히려. 아니 예를 근데 들면. 그것도 못했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펠로시 왔을 때도 우리가 미국이랑 오히려 관계를 확 강화하자. 지금 이제 우리가 뭐 글로벌 밸류체인 이런 거 해서 어쩔 수 없다. 우리는 뭐 자유진영 쪽에 미국 쪽 밸류체인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을 하면은 또 그쪽에 힘을 확 실어줘야 될 때도 있어요. 근데 지금 보면 펠로시 왔을 때도 안 만나고 막 이런 것들이 저는 이 미국과의 관계도 우리가 우리 몸값을 충분히 높이면서 좋은 관계를 만들어가고 있냐. 그렇지. 우리 몸값을 높이면서. 그러니까 그게 좀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미국 라인 타더라도 또 실리는 챙길 거는 챙기고 그러니까. 약간 밀당 같은 것도 좀 하고 그러면서 또 확 밀어줄 때 밀어주고 이런 것들이 좀 조화롭게 잘 가야 되는데 그게 잘 되고 있는지 뭐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도 외교 전문가가 아니라서. 네. 정책 분야라는 게 이제 방향성과 일관성이 되게 중요한 건데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제 일본이나 미국이랑 잘 지내서 여기에서 새로운 지렛대를 만들어 보겠다라는 기조를 가지고 있으면 기조에 맞게 행동을 해야 되는데 지금 뭐 지적하신 것처럼 펠로시 왔을 때도 일종의 패싱을 해서 그게 논란이 됐는데 그렇지. 뭐 한 2달쯤 사이에 펠로시 의장이 왔던 게 이제 8월 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미국 대통령하고 만날 때도 48초 뭐 환담인지 뭐 간담인지 뭐 면담인지 이걸로 이제 끝나버렸고 그 뒤에 다시 이제 미국 부통령이 왔을 때도 해리스 부통령이 왔을 때도 대통령실이 브리핑을 하는 과정에서 백악관하고 다른 얘기를 해가지고 그게 또 이제 논란이 됐었습니다. 그렇죠. 여성 정책 관련된 문제를 펠로시 부통령이 반드시 지적을 할 거다라고 뉴욕타임즈 통해서 공언을 해서 실제로 대통령한테 얘기를 했는데 정작 대통령실에서는 그런 언급가 없었다 그러는 바람에 이게 좀 좌충우돌하고 있는 양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미국한테 얼마나 이상하게 보이겠어요. 우리 대통령이나 우리 대통령실이 아니 뭐 했던 얘기를 하지도 않았다고 하거나 아니면 우리 하원 의장이 갔는데도 제대로 면담도 못하고 전화 통화를 하든지 이런 거를 봤을 때 아니 저 사람들이 친미 쪽으로 기울이겠다고 공언을 그렇게 해왔는데 정작으로는 반대로 움직이는 거 아니냐. 이런 오해를 받아가면서까지 외교 정책을 추진하고 방향을 잡는 게 기조상으로 맞느냐. 뭐 이런 의문이 자꾸 드는 거죠. 뭐 세련되게 잘해야 돼요. 제가 봐도. 네. 근데 이게 대통령이 이번에도 낙탄 사고 관련해서도 낙탄인지 그게 정확한 워딩을 하면 강릉 미사일 오발 사고잖아요. 이게 뭐 낙탄이라고 하니까 조그마한 무슨 뭐 어디 총알 같은데 1000km를 날아가는 어마어마하게 큰 미사일이. 현무투는 우리 최첨단 미사일이죠. 그렇죠. 네. 그게 뭐 가다가 그냥 공중에서 뚝 떨어져 가지고 잘못하면 사람들 엄청나게 죽게 되는 그런 건데 1000원입니다. 1000원. 다행이긴 한데 그 대응 과정도 이렇게 쭉 보면 자 11시에 떨어졌어. 근데 1시 50분까지 새벽 1시 50분까지 막 쏴. 저 에이템스인가 뭐 이걸 쏘고 에이테킴스. 네. 네. 그리고 이제 대통령실에 보고를 했다는 거예요. 대통령실에 보고를 했으면 대통령한테 바로 보고가 되나? 대통령은 그때 사저에서 주무셨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면 대통령한테 보고는 몇 시에 한 건지도 모르겠고. 그날 아침에 7시 넘어서 이제 뭐 엠바고가 엠바고 해제돼서. 해제돼서 이렇게 보도가 나왔는데 이런 식으로 해도 되나요? 나는 이게 모든 게 사저가 있고 이게 옛날에 청와대 같았으면 그 안에서 다 처리가 되거든. 근데 그렇죠. 대통령실에 보고를 했는데 이게 그러면 사저 대통령실에 보고를 했다는 것과 대통령한테 보고를 했다는 건 다른 거거든. 지금 상황이. 그럼 이게 나중에 유사시에는 어떡하지? 어디 이게 계속 뭐 삐그덕거리고 불안해.
근데 이게 그 저는 사실 이제 예. 현무2가 뭐 실전 배치된 게 이제 2017년쯤이니까 예. 그 뒤로 이제 관리하는 과정에서 이제 문제가 있었을 가능성은 아마 뭐 조사하는 과정에서 뭐가 밝혀지겠죠. 근데 그래서 떨어지는 것 자체가 꼭 윤석열 정부에서 잘못해서 이게 떨어졌다. 제대로 발사가 안 됐다. 꼭 이렇게 보지는 않는데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그거는 이제 조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근데 문제는 그 뒤에 대응.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대통령한테 제대로 보고가 돼서 대통령의 지시를 받았느냐 받아서 지금 움직인 결과냐 하는 게 좀 명확해야 되는 거고 또 하나는 저도 군에서 이제 공보장교를 했었기 때문에 군이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허둥지둥하는지 대충 알아요. 그렇지. 날마다 약간 예상치 그렇죠. 못한 일이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지니까 뭐 그림을 처음에 짰을 땐 이거였을 거예요. 북한이 IRBM을 쐈으니까 우리 군이 이렇게 강경하게 미국하고 연합을 해가지고 그렇지. 확실한 대응을 했다라고 아침에 멋있게 발표하려고 했는데 중간에 삑사리가 난 거야. 네, 삑사리가 났어요. 그러면 이게 수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군 내부에서는 엄청 당황해가지고 일단 내일 아침에 뽀대나게 기사가 나갈 거라고 대통령한테 보고가 돼 있는데 이거 삑사리가 났으니 이걸 어떡하지? 만약에 이 삑사리 나간 거를 먼저 공개를 해버리면 에이테킴스 나중에 발사해봐야 이거 소용없다. 다 묻혀버린다. 그러니까 엠바고를 걸자. 그래서 아침 7시에 먼저 에이테킴스 4발을 쐈다는 거를 먼저 공개를 하고 그 뒤에 낙탄된 거를 얘기하는 식으로 순서가 맞춰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렇게 되면 되겠냐 이거죠. 그리고 그 에이테킴스 쏜 거 발표해봤자 소용없어요. 이거 낙탄됐는데 그 사실 뭐 쏜 게 뭔 상관이 소용이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게 이제 정무적 판단이 너무 어리석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부터 차라리 빨리 예를 들면 시민들한테 좀 제대로 된 그렇지. 정보 공개를 좀 하고 어찌됐든 이게 뭐 엠바고를 걸어놓은 거는 그 훈련 전체에 대한 엠바고라고는 해요. 뭐 어찌됐든 이게 뭐 낙탄에 대한 엠바고 한정된 건 아니고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역시 그 지역구 국회의원의 심정으로 일을 처리해야 된다. 권성동 그 전 원내대표는 뭐 불이 나게 되는 거예요. 권성동처럼 얘기해야 돼요. 뭐 재난 문자 보내고 이거 뭐 그렇지. 당장 이게 뭐 미사일 이런 얘기를 구체적으로 안 하더라도 이게 뭐 군 관련해서 조금 사고가 있었는데 인명 피해가 걱정될 사안은 아니다. 시민들께서 뭐 대피하시거나 하실 상황은 아니고 그렇지. 내일 아침에 또 구체적인 발표가 있을 거다. 그렇지. 이런 정도 딱 적당하네. 얘기만 해줘도 사람들이 그러면 뭐 일단 뭐 저희 불타고 있는데 일단 뭐 우리 집에는 문제는 없나 보다라고 하고 편하게 주무실 수가 있는 거 그렇죠. 아니에요. 네네.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 당에 있는 모든 의원들이 자기 지역구 챙길 때는 막 저희 행정부도 비판하고 막 대통령의 처리도 비판하고 그래요. 대한민국이 지역구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렇지. 국회의원이니까. 그러니까요. 네, 지역구가 아니잖아. 자기 지역구만 아니고. 그래서 모두가 다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 의원들이 좀 더 소신 있는 의정활동 할 수 있지 않을까. 지금 천하람 변호사나 임경민 작가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여론 동향 파악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여론은 어떤지 느끼기에 어떠세요? 전 변호사님은 엄청 안 좋죠. 뭐. 누구한테 주로 듣습니까? 이야기를? 뭐 사실 근데 저는 주변 여론을 듣는 거는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얘기하면. 전 여론조사 데이터 보고 기사들 보고 방송 보고 이게 오히려 더 중요하지. 여론 주변 사람들 얘기를 들으면 오히려 오인을 합니다. 그래요? 저는 그래서 우리 의원들한테도 주변 사람들 얘기 듣지 말라고 하고 싶어요. 오히려. 객관적 데이터를 그냥 봐라. 네, 왜냐하면은 제가 예를 들면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국민의힘에 쓴소리 하는 비율이 일반 국민 비율보다 현저히 줄어듭니다. 와가지고 물론 뭐 일부러 욕하시는 분도 있지만 아무래도 그 사람이 듣고 싶은 얘기를 해주거든요. 대통령이 열심히 하시려고 하는데 그 야당이랑 그 MBC랑 말이야 그 도와주지도 않고 그 좌파 언론들 그 때려잡아야 됩니다 의원님 그 대통령 열심히 힘 실어주십시오. 이런 분들이 더 많단 말이에요. 그 주변에. 그러니까 주변 아무튼 좀 오염이 돼요. 네. 뭐 사실 뭐 여론조사 관련해서 얘기하는 것 중에 가장 흔한 게 이제 중도층의 움직임을 그렇죠. 뭐 봐라 이런 건데 저는 최근 데이터는 중도층이 너무 얇아지기도 했지만 오히려 더 걱정이 되는 게 부정평가에 대한 비중이 아주 급격하게 높아지고 그리고 이제 비중도 크지만 이게 이제 두 개로 나눠서 조사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뭐 리얼미터나 갤럽이나 뭐 똑같습니다만 매우 부정평가한다든지 뭐 이게 약하게 부정평가하든지 이걸 비교해 봤을 때 최근에는 강하게 부정평가하는 비율이 더 높아졌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게 급격히 차이가 벌어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러면 문제가 뭐냐면 회복하는데 굉장히 어렵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데다가 심지어는 대체로 회복을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게 40%
넘기도 하고 매우 그렇죠. 부정이 50% 넘는 50%도 경우도 있어요. 넘어요? 그렇습니다. 뭐 일부 조사에 따라서는 거의 60% 육박하는 경우도 있는데. 합쳐서 그러면 60 몇 프로인데. 네네네. 근데 이제 약간 부정하는 거는 얇고 매우 부정하는 경우가 더 단단해지고 있는 약간 양상이라서. 부정은 사실은 옛날에는 보수층 지지자였다고 그렇죠. 보이네. 약간 돌아서는. 근데 사실 그런 건 이제 선거 때 되면은 약간씩 바뀔 수가 있는 건데 그렇죠. 오히려 이제 강한 부정이 많은 경우에는 국정 동력을 얻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게 장기간 지속되면은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좋지 않은 거라서 정부가 어떤 정부 시책을 추진하려고 할 때는 국정 동력을 여론을 통해서 힘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도 여소야대 정국이니까. 근데 이게 이제 굳어져 버리면 뭘 해도 안 되는 국면으로 빠르게 넘어갈 걱정이 돼서 저는 이제 우려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더라고요. 제가 제일 우려하는 거는 그거예요. 대통령실이 대통령 국정 지지율보다 대통령의 심기를 더 우선시하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맞아. 예. 네. 저도 그런 느낌 많이 받았어요. 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좀 이런 말씀 드리면 그렇지만은 국가를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그럼요. 그럼요. 국정 지지율이 높아야 뭐 맞아요. 개혁도 하든 뭘 하든 정책도 밀어붙이지. 탄력을 받아서. 그러니까 일을 대통령의 하는 거지. 국정 지지율은 대통령 혼자만의 것이 아니에요. 맞아요. 국가를 위해서도 필요한 거거든요. 그게 안 되면 국가가 혼란해지거든요. 혼란해지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강릉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미사일 사고 현무 같은 경우도 지금 지지율이 이렇게까지 낮으면은 대통령을 깨워야 됩니다. 흔들어가지고. 당연하죠. 네, 비서실장이 방에 그냥 똑똑 두드리고 들어와가지고 대통령님 이거 지금 당장 그렇게 뭐 인명 피해가 크고 이런 건 아니지만은 우리가 실제보다 더 엄중하게 대응해야 된다. 깨워가지고 하다못해 뭐 그 나름대로 그 방에 있는 뭔가를 가지고라도 동영상이라도 하나 찍어야 돼요. 정말로. 아니면 그 어떤 거기 있는 방에 있는 뭐 통신 장비 있을 거 아니에요. 사저에도 어느 정도 있다며요. 뭐 벙커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면 그걸 가지고 당장 예를 들면 안보실장 몇 명한테만 해가지고 그 다음날 신문에다가 대통령실이 대응했다가 아니고 대통령이 몇 시 몇 분에 누구한테 연락했고 누구한테 지휘해서 합참에다가 뭐 어떤 지시를 내렸고 이게 나와야 돼요. 대통령이 뭘 해야 했다. 근데 사람들이 지금 지지율보다 대통령 이거 괜히 이거 인명사고도 안 났는데 깨웠다가 내일 한 소리 들으면 어떡하 이런 생각을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저는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사실 지난 문재인 정권 때 확인된 거기도 한데 위기 대응 능력이 뛰어나다라는 거는 정치인들이 잘해서도 물론 있지만 그거보다는 국가가 이제 갖추고 있는 행정 능력이 애초에 단단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박근혜 정권 때는 잘 못 사용을 한 거고 잘 못 써먹은 거고 문재인 정부 때는 정책 추진에 대해서는 뭐 부동산이든 뭐든 이제 정책 추진에 대해서는 찬반이 있을 수 있지만 위기 시의 대응 능력에 대해서는 사실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제 여야를 막론하고 그걸 부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고성에 산불이 크게 났을 때라든지 아니면 이제 영남 지역에 지진이 났을 때라든지 뭐 코로나19 초기 대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응이 잘 됐던 이유는 물론 뭐 대통령이 거기에 관심을 많이 기울이고 뭐 이게 지휘를 잘했다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애초에 한국의 행정 능력이 잘 돼 있기 때문입니다. 공무원들이 우수 인력들이 많고 맞아요. 준비가 잘 돼 있기 때문에 이거를 내가 지켜보고 있고 여기에 관심을 많이 가고 있다고 정치 지도자들이 신경만 쓰면 잘 돌아가요. 근데 지금 천하람 변호사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밤에 대통령을 들어가서 깨워서 대통령이 한마디만 하면 문제없이 금방 해결되거든요. 제가 그 이유를 제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가 추측이 무서워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두 번째는 정치를 오래 하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거리감이 아직 있다. 그러니까 처음 만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몇 개월. 뭐 오래 겪었어도 경선 단계 뭐 캠프 정도부터. 그렇죠. 왜냐면은 그 뭐 2인자들 왜 박지원, 뭐 이재호 뭐 이렇게 대통령한테 팍팍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지금 그런 분들은 뭐 사실은 사석에서 욕도 하고 그런 사이시죠. 그렇죠. 근데 그렇게 오랜 같이 정치를 했던 사람은 지금 없는 거 아니에요. 그 옆에 그 비서관 중에서 그 검찰 수사관 출신이랄지 무슨 뭐 이런 사람들 빼고는 근데 그거는 검찰의 위계서열상 생각해 보면 아랫사람이죠, 사실. 그거는 완전히 아랫사람인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무서워하고 다른 사람들은 거리감이 있고 그러면 이건 원팀이 아닌 거야. 충성심이 약한 거지. 오히려 충성심이 강한 게 아니고. 위계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렇지. 이거는 충성심이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충성심이라는 건 그런 거잖아요. 아니 내가 얘기를 해서 그 사람이 나한테 욕을 하더라도 그렇지. 내가 할 얘기는 한다. 그게 충성심이지. 그렇지. 듣고 싶은 얘기 한다. 그건 간신배죠, 사실. 그렇지, 그렇죠. 근데 이게 지금 대통령실이 움직이는 거, 그 대통령과 함께 이게 원팀이 아직 아니고 충성심이 오히려 약하고 그러면서 그냥
왜냐하면 총리도 신문 보고 알았어요. 이 이야기를 한다는 거는 이거는 이번 정부와 나의 인연이 뭐 끝난다면 그걸로 뭐 끝이지 뭐 이런 속에 생각이 없으면 인재 신임 총리가 국회에 와서 총회 예? 뭐 저는 잘 모릅니다. 뭐 여기 뭐 신문 보고 알았습니다. 이럴 수 없는 거죠. 예. 그럼 신문 보고 알았어요. 이래버리면 이게 책임 있는 총리가 아니지. 근데 이거는 마음이 상당히 떠나 있는 거지. 제가 봤을 땐 그렇죠. 그래. 그게 아니면 오히려 대통령실에 불만을 표출하는 거든지. 그렇죠. 예, 나한테 정보 공유를 더 해라. 상의를 더 해라. 뭐 이런 거든지. 대통령이 이거를 나를 무서워하고 내 밑에 있다라고 생각할 게 아니고 뭔가 지금 분열돼 있다라고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이거는 이게 이제 문제가 조선일보를 통해서까지 이제 그런 칼럼들이 나오는데 대통령이 화를 낸다. 대통령이 그거를 이제 주변의 참모들한테 잘 표출하기 때문에 말하기가 조심스럽다. 이런 얘기들이 공공연하게 그냥 소문으로 도는 수준이 아니고 칼럼에 소개가 될 정도면 아니 대선 캠프 대변인했던 조선일보 전 논설위원 이동훈 그렇죠. 이 이동훈 실장이 1시간 얘기하면 59분 동안 혼자 얘기한다고. 그게 윤석열 대통령 이야기잖아 결국. 윤석열 대통령 얘기겠죠.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조직을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조직의 색깔은 조직 지도자가 결정하는 건데 화를 내는 조직 지도자는 조직을 건강하게 운영하기 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지금 저도 뭐 윤핵관이 못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대통령실을 생각했을 때 가장 걱정이 되는 지점은 대통령이 정무적인 부분에 대한 상의를 누구랑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예. 예전에는 그게 이제 장제원 의원이나 권성동 의원인 줄 알았는데 그렇죠. 지금은 이게 아니잖아요. 지금은 그것도 아니고. 그러면 김대기 실장이랑 상의하냐 했는데 그거는 경제관료 출신이기 때문에 정무적인 감각이 없어요. 없어. 그러면은 지금 이걸 과연 누구랑 상의를 하는 건가? 그러니까 정무수석도 제가 봤을 때 그 정도로 뭔가 무게감 있게 대통령과 서로 토의를 하는 느낌은 아니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뭐 그냥 기껏해야 뭐 약간 대통령이 시키는 뭐 야당 만나고 뭐 이렇게 행사 다니시고 이런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제가 제일 걱정하는 지점은 그거예요. 뭐 그 누구도 대통령과 100% 대등할 수는 없겠지만 한 90% 선에서 대등하게 상의도 하고 대통령님 이거는 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저렇게 해야 돼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굴까? 대통령실 안에 있을까? 나아가서는 국민의힘에도 있을까? 전 그게 되게 걱정이 되는 지점인 거예요. 그리고 이미지와 관련해서도 정말 좀 나라가 걱정돼서 여러 가지 좀 대통령실에서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방송을 유튜브니까 제가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이명박 정부 때는 이미지가 두 개의 이미지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 노무현을 극복하고 이게 비슷했어요. 노무현 때리기가 같이 되고 그러면서도 실용주의가 있었다. 그럼요. 또 능력이 있다 이런 평가가 있었고. 그러면서 그 극우적인 색채가 좀 덜했어. 그러면서 사실은 이명박 대통령이 그렇게 압도적인 찬성을 받고 대통령이 되기도 하고 그 초반에는 괜찮았다. 사실 그때 개혁 보수 세력이 다 MB계였어요. 맞아요. 예. 근데 이 실용주의 노선이 전혀 안 보여. 외교 노선에서도 그렇고 경제에 관련된 정책에서도 그렇고 그것보다는 처음에 뭐 취임식에 극우 유튜버들 초대하고 누가 초대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이후에 경제 정책도 갑자기 무슨 뭐 법인세 지금 시기가 안 맞잖아 다. 근데 뭐 무리하게 막 그런 너무 이념적인 거를 투머치 강조하니까 이렇게 이념적인 사람이었어? 사실 선거 때는 굉장히 중도적이라고 스스로를 포지셔닝도 하고 저희도 그렇게 얘기하고 뭐 노무현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얘기도 많이 하고 사실 그렇게 갔었는데 그러니까 저도 아쉬운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경제 정책은 저희 당이 집권을 하면은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저희가 봤을 때는 정통적인 약간 그 경제학 교과서에 나올 만한 그런 쪽으로 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도 유연했다니까. 네, 그렇죠. 예전에는 유연했다니까. 사실 뭐 법인세 인하 같은 거는 오히려 노무현 대통령도 법인세 인하하시고 그랬는데 어쨌거나 그거 빼놓고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거예요. 경제 정책은 냉정하게 말해서 대통령이 갑자기 뭐 해라라고 한다고 요술방망이처럼 바뀌는 게 아닙니다. 그럼. 그거는 그냥 잘하게 놔두면 돼요. 경제 관료들 잘하게 놔두고 맞아요. 대통령 본인도 거기에 공감하고 오히려 가가지고 여기 중요하다라는 얘기 보여주고 사실은 액션만 하면 되는 문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지, 맞아요. 민생경제회의 같은 거 열심히 하고. 자본주의잖아. 자본주의. 시장에서 움직이잖아. 게다가 저희는 시장을 더 존중한다는 정부니까. 그럼. 근데 문제는
결국 그런 거에 경제 정책도 잘 하겠구나라고 국민이 신뢰를 하려면 아까 말씀하신 대통령이 잘 보이는 딱 두 가지 국면, 외교랑 위기 대응. 이거 두 개에서 국민들한테 신뢰를 줘야 돼요. 맞아요. 그래야 대통령이 안 보이는 데서도 경제 정책도 잘 이끌어가고 있겠거니라고 국민들이 믿으실 수가 있는데 이게 흔들리니까 이거 민생 경제는 제대로 챙길 수가 있는 거야? 라는 게 되는 거예요, 사실. 똑같은 경제 관료를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도.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아까 이제 진행자께서도 이념적인 것 같다라는 설명을 해주셨는데 저는 이제 이념적으로 국정 운영을 하려고 할 때 나타나는 문제 중에 가장 큰 문제가 유연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지점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대선 후보로서 정책을 이제 공약을 하고 방향성을 제시할 때는 앞으로 우리가 법인세 인하도 하고 그렇죠. 뭐 외교 정책에 있어서는 뭐 중국보다는 이제 미국 쪽으로 좀 기울이겠다. 충분히 그렇게 말할 이런 수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있는데 네, 말할 수 있어. 근데 취임을 하고 나서 국제 상황이 돌아가는 걸 보고 거기에 맞춰서 운영 방식을 좀 바꿔야 되거든요. 저도 그 말이야. 그러니까 네. 올해 초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 버렸잖아요. 그러면 상황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상황에서는 우리가 대선에 공약했던 대로 미국 쪽으로 확 기울이는 정책을 취하면 안 되는 애매한 정국이잖아요. 여기선 유연한 대응이 필요한 거고 마찬가지로 법인세 인하도 전체 기준을 그렇게 가져갈 수 있지만 지금 코로나19가 끝나가는 와중에 대부분의 국가들이 다시 유동성을 회수하기 위해서 세금을 올리는 추세로 바꾸고 있는데 영국만 하더라도 감세 정책 내놨다가 큰 혼란 겪고 나서 좀 걷어들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미국도 마찬가지로 이번에 IRA법에 보면 최소 법인세를 추가로 해가지고 법인세를 많이 내년부터는 걷겠다라는 입장으로 바꿨는데 그런데 어제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국감 나와서도 법인세 인하가 전 세계적인 추세다. 그거 옛날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몇 년 동안 계속 보수층에서 얘기해오던 얘기를 우긴다니까. 그냥 이념적으로 반복하는 것일 뿐이지 현재 상황을 판단해서 유연한 대응을 하고 있다라는 신뢰를 못 주는 거죠. 저는 뭐 법인세에 대해서 생각이 좀 다르지만 저는 사실 저희가 OECD 평균에 비해서 특히 아까 말씀하신 것 그런 거 있잖아요. 저는 그런 거에 대한 생각이 있어요. 저는 당연히 보수주의자고 저희 당 소속이니까 결국 우리나라의 서울이나 송도가 인천 송도 같은 경우가 왜 홍콩이나 싱가포르에 대안이 되지 못하냐. 그런 거를 저희는 고민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결국 예전에는 인재풀을 얘기했었어요. 영어가 안 되고 어쩌고저쩌고. 근데 이제는 그게 아니거든요. 결국 지금 저희가 홍콩, 싱가포르에 비해서 떨어지는 거는 높은 세금 부담, 많은 규제 이런 것들밖에 없어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추경호 경제부총리나 이런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는 외국에 있는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투자 많이 하게 하고 우리나라 기업들도 외국에 나가기보다는 헤드쿼터를 계속 한국에 유지하게 하려면은 매력적인 투자 환경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저는 그 얘기 할 수 있고 이제 지금 경기가 급락하고 있는 시점에 투자 여력이 있는 대기업이 그래도 돈을 좀 풀어주는 것도 필요하다. 그 투자라는 게 유동성이라는 게 자산 사고 이런 게 문제지. 기업들이 투자하는 거는 갑자기 줄면 안 되는 거니까 저는 이 경제학 논쟁은 저는 할 수 있다고 봐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너무 이념적이다라고 보여지는 거는 그런 거죠. 극우 유튜버 이런 거죠, 사실은. 그리고 막 MBC 감사원 막 이렇게 때리고 막 때리기에 마치 검찰총장이었던 시절처럼 뭔가 프레임 좀 분리하면 그러면 어떤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근데 대통령이 화합과 통합을 이루는 자리인 것 같은데 누가 뭐래도 대통령이 늘 공격을 해. 저도 좀 쿨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이번에 윤석열 차 같은 것도 나왔으면 그냥 웃으면서 내가 그럼 청소년들이 보기에도 좀 더 내가 정치를 잘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잘 그렸네. 뭐 이렇게 한마디 해버리면 되잖아. 다음번에는 이왕이면 KTX로 그려주십시오. 뭐 이렇게 제가 더 빠릿빠릿하게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면서 웃으면서 넘어가고. 그러면 지지율 5% 올랐다. 5% 오르죠. MBC 같은 것도 5% 올랐어. 그런 겁니다. 뭐 예를 들면 편향성이 있다 해도 아니 국민들도 저희 당을 좋아하는 언론도 있고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는 것처럼 언론도 다양한 목소리를 내주고 그렇게 해서 다양한 얘기하는 게 언론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10% 올랐어 그럼. 이거는 10% 올라. 허허 웃으면서 그냥 저한테 쓴소리하는 언론들도 제가 10% 새겨 올라요. 듣겠습니다. 그러고 그냥 넘어가면 돼요. 네. 근데 이걸 왜 대통령이 뭐 MBC랑 싸우는 것 같은 모양새로 만들어요? 모양 빠지고. 지금 말씀하신 거는 21세기형 리더십인데 지금 그 세대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걱정하는 거는 약간 그렇지. 90년대형 리더십 같은 느낌인 게 저는 어디서 보냐면 90년대? 80년대 아니에요? 80년대 거기까지 가면 제가 너무 무례를 범하는 것 같아서 거기까지는 안 하는데 그러니까 저는 어디서 느끼냐면 저도 이제 방송 작가로 이제 15년 일했고 계속 이제 미디어 환경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최근에 우리 정부가 지금 특히 외신 대응하는 걸 보면
이분들이 외신 환경, 그러니까 해외 매체들이 한국의 정치나 이런 거를 보는 시각이 얼마나 바뀌었는지를 모르고 있구나. 전혀 파악을 못하고 있구나라고 느끼는 게 2019년, 18년 이 어간에서 홍콩 민주화가 좌절된 이후로 뭐 뉴욕타임즈라든지 워싱턴포스트라든지 이런 홍콩의 아시아 지국을 두고 있던 주요 매체들이 대부분 빠져나와서 맞아요. 상당수가 서울로 옮겼습니다. 뉴욕타임즈 아시아센터가 서울에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해외 매체들이 한국 뉴스의 중요성을 굉장히 무게를 많이 두면서 현지 채용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한국어에 능통한 한국계 미국인 기자들이 늘어나고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맞아요. 심지어 한국인인데 그냥 해외 매체에 취업하는 영어 잘하는 한국인들도 많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트위터만 보더라도 굉장히 빠르게 국내 정치 현안을 파악을 하고 깊이가 굉장히 깊어요. 다 알아. 이거 워싱턴 포스트의 맞아. 이미셸이랄지 그렇습니다. 뉴욕 타임즈의 최상원이랄지 그 다 CNN의 뭐 이민정 기자나 뭐 그렇지. 이런 분들 예. 그 굉장히 한국 현상에 대해서 문화적으로도 뭐 이해도가 높고 잘 알고 있는데 예전에 90년대처럼 브리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부통령하고 미국 부통령하고 한국 대통령이 만나서 여성 정책 관련된 이슈를 이야기를 했는데 당장은 대내 대외 메시지를 갈라가지고 그냥 대회에서는 아예 뭐 그런 얘기 안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옛날 같으면 잘 모르고 넘어갔겠죠. 먹히나 그게. 그런 시절이 아니라는 거죠. 네. 이거를 잘 못 따라오고 소위 말하는 한국이 선진국으로서의 글로벌 스탠다드를 이제는 주도할 수 있는 상황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예전식으로 유연하지 못하게 지금 정치를 하려고 하는 것 같다. 이게 좀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제가 봐도 진영 논리를 부추기면서 콘크리트 지지층을 지켜야 됩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제가 봤을 때 많아요. 근데 그게 30%. 그게 사실은 독이라니까. 그게 죽는 길이죠. 죽는 길이야. 한교환 시즌 2 찍으려는 길이죠. 그거 늪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근데 그렇게 하니까 우리 진영에서 봤을 때 쟤들은 적이니까 쟤들을 눌러야 됩니다. 이렇게 가면은 큰일 나죠. 그냥 웃으면서 넘어갈 수 있는 일을. 그러니까. 이게 근데 음모론이라는 게 무서운 게 제가 시나리오를 들어봤는데 굉장히 그럴듯한 거예요. 어떤 거? 지금 이제 100여 명의 국민의힘 국회의원 중에서 80몇 %가 서울 강남권, 강원도 접경 지역, 영남권에 집중이 돼 있다. 예. 그래서 어차피 여기는 지지율 30%만 콘크리트다? 지키면 총선 때 당선된다. 지지율 15% 나와도 당선될 수 있어요. 이준석을 우리가 튕겨내더라도 이준석 나가봐야 지역구에서는 뭐 자리 못 차지한다. 대신에 비례 의석을 일부 땡겨갈 건데 그건 우리 입장에서는 일종의 위성정당 효과를 낸다. 왜냐하면 대선 가면 합칠 거니까. 이런 시나리오를 얘기를 하는데 이게 작동할 것처럼 보여요. 일견. 근데 지금 천안함 위원장이 고개를 가로젓고 있듯이 이렇게 안 되거든요. 이게. 이게 안 그냥 타산문론이에요. 말이 이게. 됩니까 지금? 당장 저 윤리부터 어떻게 되면 그러니까요. 윤리에서 이번에 또 저 한 3년 나오고 그래버리면 3년 나오겠죠 뭐. 3년 나와요? 네, 3년 나오고. 그러니까 1년을 하든 2년을 하든 3년을 하든 뭐 할 겁니다. 3년 나온다는 거는 당신 저 총선 나가지 말라 이거 아니에요? 총선 공천은 원래 어차피 줄 생각이 없고 지금 당 주류는. 그러면 그러니까 한 2년 3년 해가지고 공천도 당연히 안 줄 겁니다. 이제 저는 정무적으로 조언을 하는 그룹이나 혹은 개인이 있느냐를 걱정하신다고 했잖아요. 그 부분에서 이런 어떤 어설픈 시나리오를 두고 철석같이 믿고 있는 정부적 판단이 지금 있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 게 예를 들면 정치적 환경이라는 거는 2024년 초만 하더라도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뭐 기억하듯이 2016년 초에 이 야당 상황이 그렇게 급변하면서 국민의당이 그런 돌풍을 일으킬 거라고는 그렇지. 1년 반 전에는 아무도 예상을 못했어요. 그 전에 4번 연속 졌잖아.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지금 생각에는 이준석이 나가봐야 뭐 혼자 뭐 비례정당 만들어가지고 조금 뭐 3% 넘을까 말까 이런 거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한국의 총선 같은 특히 큰 선거의 정치 환경은 바람 선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어떻게 될지 예측을 안 돼요. TK에서 국민의당 시즌 2 찍지 말라는 보장도 없어요. 그럼요. TK에서도 국민의힘 이놈들 이대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게 부글부글해요 지금. 그럼요. 네. 근데 어쨌거나 뭐 윤리위는 그렇게 하려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윤리위원장도 1년 연임을 시켰더만요 보니까. 1년 연임됐어? 네, 연임됐어요. 네. 오늘 저 하태경 의원은 윤리 해체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우리 최강시사에서 하태경 의원이 하자는 대로 보통 반대로 갑니다. 보통 반대로 가요. 저도 제가 늘 얘기하지만 네. 제가 뭐라고 하잖아요. 보통 네. 반대로 가더라고요. 반대로 가요. 네. 제가 설마 이렇게 하겠어? 그렇죠. 그걸 합니다. 예. 그러니까 리트머스 시험지 중에서 약산성들이에요. 예. 저쪽은 알칼리성이고 색깔이 좀 달라. 아니 그러면은 저 공천도 못 받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청정 그래도 같은 경우도 뭐 저희 네. 지역은 저를 경선만 시켜주면 그래도 제가 순천에서는 가능하다. 이길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저를 설마 컷오프를 시킬지는 뭐 충성심이 없다 이래가지고 막 컷오프를 시킬지 뭐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알 방법은 없죠. 근데 설마 그러겠나 싶습니다. 근데 아까 예. 저 임경민 작가가 네. 이야기한 저 시나리오 네.
저거는 그럴듯하게 들릴 수도 있겠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한 85개 가져가고 한 30개, 40개 가져가서 150대 150 비슷하게 가다가 네. 그러다가 또 이제 대선 때 또 합치면 우리가 이긴다. 우리가 이긴다.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그럼요. 저는 네. 이런 거를 이제 네. 유튜버적 시나리오라고 합니다. 그럼요. 자기들끼리 얘기할 때 희망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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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회로. 네, 행복회로고 네. 그게 어떤 식으로 재편될지 전혀 뭐 알 수 없고요. 그리고 저도 그 음모론적 시각 이런 걸 느끼는 게 그런 겁니다. 예를 들면 제가 막 당에 대한 비판을 많이 하죠. 왜냐하면 저도 제가 봤을 때는 비상식적인 일이 네. 너무 많이 벌어지니까. 그러면은 저한테도 문자 폭탄까지 아닌데 문자 뭐 이렇게 와요? 탄 같은 게 좀 와요. 뭐 산발탄. 네, 산발탄 같은 거 보면은 다 이제 그런 겁니다. 뭐 그분들의 시나리오는 그런 거예요. 유승민이 뒤에서 조종을 해가지고 유승민이 이준석과 뭐 해가지고 뭐 천하람이 이런 애들 막 하태경이 이런 애들을 조작해가지고 대통령을 흔들어서 자기가 이 당을 먹으려고 하고 막 그런 시나리오들을 막 쓰세요. 본인들 빼고는 다 이 조종 당하는 사람들이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 주장에 동조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게 소신이 아니고 쟤들이 뭔가 조종당하는 거야. 대통령을 흔들려고 하는 거야. 근데 사실 냉정하게 얘기하면은 저는 스스로 제가 대통령에 대한 충신이라고 생각해요. 진짜로. 아니 제가 보기에도 그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진짜 누구 하나 뭐 떡 하나 준 사람 없지만은. 근데 이게 음모론적인 시각이고 대통령 말에 조금이라도 반대되는 얘기하면 좌파고 뭐 프락치고 이렇게 가니까 제대로 된 토론이 안 돼요. 이대로 하면은 40-50% 금방 된다니까. 그럼요. 지금 천하람 변호사 말씀대로 하면. 근데 이제 저는 여권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제 문재인 정부하고 비교하는 그렇게 좋아하니까 이제 굳이 거기에 빗대서 좀 조언을 드리자면 문재인 정부 초반에 그렇게 잘 나갈 때 2018년까지 막 70% 80% 찍을 때 그때하고 2019년 이후를 비교해서 한번 고민해 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맞아. 이게 이제 시간이 갈수록 뭐 모든 청와대 정부들이 다 그랬습니다만 시간이 갈수록 쓴소리하는 사람들을 멀리해요. 그래서 청와대에 출입하는 사람들의 양상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장님들이 다 그런 것 같아요. 다 그러더라고요. 처음에는 굉장히 쓴소리하고 불편한 분들을 불러서 같이 식사도 하고 예를 들면 뭐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이야기도 듣고 이렇게 하다가 그분들 불편하거든. 나보다 정치 선배고 어렵고 이런 분들이 발길이 점점 뜸해지고 만만하고 쉽고 간단하고 나한테 좋은 얘기해주는 사람들이 점점 청와대를 자주 들락거리는 분위기가 감지가 됩니다. 그러면 바깥에서 정치 비평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거 저러면 안 되는데 걱정이 되는데 문제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실은 이게 지금 정권 초에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점을 문재인 정부를 통해서 배워서 안 되는 방향을 좀 깨고 다시 좀 돌렸으면 좋겠다. 그렇죠. 사실 금태섭이 내쳐지고 뭐 이러면서 사실은 맞아요. 내리막이 시작이 된 거죠, 사실은. 맞아요. 예. 근데 여기는 이준석 내쳐지고 막 이런 것들이 막 지금 정권 초에 똑같네. 하고 있으니까 싱크로율이 거의 비슷해. 예. 아유, 답답합니다, 진짜로. 이준석 내쳐지고 뭐 만약에 그렇게 되면 천하람 변호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는 뭐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냥 내일 일을 예측하는 게 무의미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뭐 징계를 받을 수도 있는 거고 뭐 변호사 업무는 계속 하고 계시죠? 그럼요. 저는 그래도 다행히 먹고 사는 거는 그래도 할 수 있으니까. 이게 합리적 이성으로 판단했을 때 잘 설명이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게 최근 이제 글로벌 트렌드예요. 우리가 이제 올 초에 러시아가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있다면 그렇지. 우크라이나 침공 안 할 것이다. 근데 다 하잖아요. 지금 해버렸지. 설마 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게 지금 국제적 트렌드이기 때문에 우리도 좀 걱정이 되는 대목이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북한이랑도 지금 몰라요. 진짜 무시무시해요. 그럼요. 저희 걱정 많이 돼. 그래서 아무튼 결국은 대통령께서 쓴소리하는 사람들 그리고 인재풀을 좀 넓게 쓰는 그런 거를 조금 하셔야 되고, 예, 그러니까 이게 악순환이거든요. 왜냐하면은 이제 대통령도 아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솔직히 제가 대통령이라고 생각해봐도. 예. 근데 힘들면은 좋은 얘기 해주는 사람을 찾게 돼요. 내가 힘드니까. 그렇지.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국민들은 몰라주고 언론이 몰라주냐 하면 섭섭하고. 그럼 또 그 틈을 파고 들어가지고 아유 대통령님 너무 잘하고 계시고 뭐 하고 하는데 국민들은 간신이라고 생각하지. 그럼요. 그 사람은. 대통령실이 말이야 홍보 기능이 부족하고 그 언론들이 너무 이러고 막 좌파들이 득세하고 있어가지고 그렇습니다. 대통령님 잘하고 계십니다라고 하는 사람들 얘기가 더 매력적으로 느껴져요. 그러니까 이 악순환의 고리를 사실은 한 번 정도 깨야 됩니다. 국민들이 무슨 우파 좌파보다는
대부분은 다 민생파 자기 그럼요. 상식파죠 그냥. 네, 상식파 네. 그리고 뭐 자기 사업이나 자기 일 잘 되는 거를 바라는 사람들이지 그럼요. 그렇게 또 관심도 없어요. 그리고 네. 언론이 대통령을 억지스럽게 깐다라고 생각하면 국민들이 더 빨리 합니다. 그렇지. 억가당하면 오히려 지지율 올라요. 맞아. 예. 야 쟤들 심하네. 그러니까 너무하네 쟤네. 네, 쟤들 너무하네 이러면은 당연하지 그거는. 그래서 언론의 비판에 너무 이렇게 민감할 필요가 그러니까 그거를 진영처럼 이렇게 할 필요는 없는 건데. 좀. 저는 제발 그 국정 동력을 아껴 쓰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뭐 게임에서 이제 이 마리수가 정해져 있듯이 5마리 죽으면 게임 오버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 끝판으로 갈수록 게임은 난이도가 올라가고 어려워지기 때문에 국정 운영 동력을 아껴 쓰지 않고 초반에 다 써버리면 나중에 정말 추진하고 싶은 정책을 못 합니다. 연금 개혁이든 교육 개혁이든 노동 개혁이든 처음에 정부가 내세웠던 그 국정 운영 과제들을 진짜 하고 싶으면 그때를 위해서 윤석 열차나 바이든이나 이런 데 소모하면 안 돼요. 당연하죠. 정말 아껴 쓰셔야 된다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도 이번 국감을 보면서 딱 그 생각이 들었어요. 이번 국감에도 저희 당 의원들이든 민주당 의원분들이든 나름 이것저것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뭐 질의도 하고 뭐 하고 하는데 아무도 모르잖아요. 근데 웃긴 얘기지만은 정치가 잘 돌아가려면은 정치가 재미가 없어야 됩니다. 그렇지. 네. 관심이 없어야지. 네. 재미있는 이슈가 그게 태평성대야. 그럼요. 네. 아니 그럼 우리 같은 사람들은 굶어야 돼요. 그렇다고요. 예를 들면 우리 같은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법인세를 어떻게 할지 이런 얘기를 가지고 토론을 해야 돼요. 덕분에 우리 그 유튜브 조회수 높아 요새. 일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재미가 없어야 돼. 뭐 정말 의미 있는 정책 토론하고 거기에 대한 철학적인 논쟁하고 이래야 되는데 지금 너무 이상한 그지 같은 일들이 많으니까 이 국감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이슈를 못 받잖아요. 여가부 폐지는 그냥 할 것 같은데. 하겠죠. 네. 하면 어떻게 해요? 이걸 하겠죠라고 하면 안 되는 게 본인들이 할 수 없어요. 민주당이 국회에서 정관을 시켜줘야 하는 거지. 이게 정부 조직법이잖아.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거 아닌데? 저는 이것도 제가 저희 당과 정부에 대해서 너무 비판적인 언사를 많이 해서 슬프지만은 상황과 절차와 타이밍 모두가 다 안 좋아요. 그러니까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사실 인수위에서 내놨어야 돼요. 그냥 정상적으로. 맞아. 그래서 민주당이 그걸 통과를 시키든 말든 인수위에서 내놔서 민주당이 통과 안 시켜주면 오히려 그때 저희가 발목 잡는다라는 프레임을 갖고 갔었어요. 그렇지.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하면은 민주당에서도 당장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할 수 있냐면 야, 니네 지지율 떨어지니까 뭐 바이든 뭐 이거 터지니까 덮으려고 하는 거 아니야? 국면 전환용 아니야? 진정성도 없는 거 아니야? 그러면은 우리가 야, 니네 발목 잡네라고 해도 이게 국민들한테 별로 와닿지가 않아요. 그렇지. 갑자기 이거 왜 꺼내? 그리고 방식도 여가부 폐지 좀 생뚱맞은 타이밍에 지금 나왔고 또 내용도 들여다보면은 모두가 다 불편해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가부 폐지를 진정으로 바라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야 이거 이름만 바뀌지 뭐 여성가족본부로 뭐 똑같이 있다며 오히려 돈 많이 예산 많은 복지부 안으로 들어가면 힘 더 세지는 거 아니야? 그러고 반대쪽에 민주당 지지층이나 뭐 여가부 폐지 반대하는 분들은 야 이걸 왜 장관급에서 본부로 이거 격화시켜? 이거 지금 안 그래도 윤석열 정부 여성 인권 감수성 떨어진다는데 뭐 하는 거야? 또 외신에서 얻어맞으려고 하냐? 막 이게 양쪽이 다 지금 불만일 수밖에 없는 안을 지금 내놨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냉정하게 말해서 20대, 30대 남성 표심을 잡기 위해서 내놨다라고 치더라도 저는 별로 효과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거를 보증해 주던 사실은 이준석이라는 인물이 없어졌기 때문에 이 얘기 해봤자 2030 남성들도 야, 씨 우리를 무슨 뭐 파블로프의 개로 하냐 뭐 그냥 여가부 폐지만 하면 우리 지지율 쫙쫙 올라가는 줄 아냐 그렇게 이건 비웃음을 당할 지금 타이밍이 나와요. 이거. 저는 이제 오늘 비판을 많이 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오히려 그나마 딴 거보단 낫다. 딴 거보다는 낫다. 왜냐면 다른 이슈 뭐 윤석 열차 이런 거를 가지고 하다가 딴 일 하는 것보다는 낫다. 그렇죠. 저는 이제 여성가족부 문제는 뭐 어제 그 민주당 쪽에서도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 오영환 대변인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꼭 여성가족부라는 명칭으로 존속해야 되는 건 아니다. 이 얘기를 덧붙이는 걸 봐서는 사실 이제 대선 때도 그 얘기 했었거든요. 민주당에서도 뭐 성평등 가족부나 혹은 이제 평등부나 뭐 이런 식으로 좀 명칭이나 어떤 역할을 조금 재조정할 필요에 대해서는 민주당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차라리 그 토론으로 넘어갈 수 있으면 이게 낫다. 윤석 열차 바이든 뭐 이거 그만하고 차라리 이쪽으로 넘어가자. 저는 좀 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어요. 여기까지 임경빈 시사평론가 그리고 천하람 국민의힘 혁신위원회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경영의 이슈 오도독
예, 저는 단단한 껍질에 쌓여 있는 궁금한 이슈를 들고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